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오실까봐 좀 걱정했어요. 다들 이제 이런 날에 이제 밖에 나가서 좋은 공기 쐬고 이럴 수 있는데 왜 공기 얘기를 했냐면 저는 스튜디오가 이제 서울에 있지 않고 송추라는 데 있어요. 북한산 여기서 북한산 너머에. 그리고 저희는 자연을 아주 직접적으로 느껴요. 가을 계절도 그렇고. 근데 지금 오늘 일어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튜디오가 오늘 이제 여러 이야기들 하겠지만,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요즘은 거의 매일이 마감이에요. 그래서 실제 거의 잠을 못 자요. 거의 한 일주일째 저희가 한 10시간 잤나? 할 정도로 계속 오늘 이거 끝나고 가면 이제 잘 수가 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계속 일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것, 그 다음에 분명히 한국도 엄청난 역사가 있고 아주 중요한 사건들 속에 미디어 아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이제 그 한국에서는 작곡을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독일이라는 곳에서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그 당시는 아주 생소한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쾰른 매체예술대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매체예술을 처음으로 그 학제를 만든 학교예요. 그래서 되게 독일에서도 생소한 학과였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일상에서도 접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미디어 아트라는 것이 우리 일상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펙트라는 이 아까 그 설명을 여러 번 들으셨지만 저는 뭐 이렇게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어떤 뭐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기보다는 딱 그 시간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 그다음에 오늘날 매일 얘기하는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시대들 여러분도 지나가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모멘트에서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거,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순서라서 저는 아주 좀 준비하면서 그 책상에 많이 못 앉아 있었지만 되게 많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시간들이 막 두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나비 아트센터나 앨리스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기관이고 활동을 했던, 뭐라 그래야 되죠? 회사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예, 저는 2000년 이후에 계속 나비의 항상 소식을 들었고 제가 해외에 있을 때 항상 많은 큐레이터나 작가들이 이제 나비를 갔다 오거나 노선 관장님을 만나거나 하는 이런 소식도 많이 듣고 특히 앨리스 원의 그런 웹진을 통한 한국도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지금 이제 인스타가 너무 활발하지만 그런 시간들까지 다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 관장님이나 허대찬 편집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이제 초대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오늘 얘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뭐 이렇게 다니는 영상을 제가 오늘 첫 번째 이미지로 썼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 영상물이에요. 근데 이게 액체냐 금속이냐 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게 수은인가 아니면 어떤 갈륨인가 그런 금속성 액체인가 이런 질문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 작업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되게 많이 출발해요. 이게 뭘까 하는 약간 그 어렵게 말하면 약간 존재론적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물질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그 여러 5개의 제 작업 활동에 있어서 아니면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들을 얘기하겠지만 거기에는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저한테는 물질이었어요. 트랜스 매터라고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매터가 끝없이 변하고 있는 것들, 미디어도 변하고 있고 우리 삶도 변하고 있고 물질도 변하고 있고 해서 고정되지 않은 항상 흐르고 변하는 어떤 세계의 얘기를 저는 그걸 트랜스 매터라고 하거나 아니면 트랜스 매터링 계속 변화하는 그거를 이제 현재형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오늘의 주제고 실제 뒤에 보시는 이미지도 제가 실험을 하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왔는데 수조 안에 만드는 물질들이 따뜻한 봄날이 들어오니까 책상에 햇빛을 받아서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들이 따뜻하니까 올라가려고 그러고 위엔 그 말하자면 이 어항에 위에는 차가우니까 차가운 게 내려가고 그래서 이게 실제는 나노 입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멘트들이 저는 그 스튜디오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운동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모터를 써야 되나 펌프를 써야 되나 뭐를 써야 되나 이 물질을 실험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저에게 그 되게 중요한 모멘트들이고 그게 5가지의 모멘트도 있지만 매일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어떤 현상과의 조우 아니면 아까 말한 날씨 이런 것들이 항상 민감해요. 왜냐하면 해가 들어왔더니 갑자기 물질이 색이 변하고 어떤 날 겨울이 됐더니 어떤 물질은 분명히 부유하고 있던 애들이 점점 가라앉고 하는 그런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 일상적인 것들인데 그것이 저한테 아주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의 이제 화두가 아니라 그 다른 작가한테는 어떤 모멘트들이 있었나 좀 중에 그 좀 생각이 나서 첫 번째로 슬라이드로 만들었어요. 칸딘스키라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페인터가 예술가의 글이에요. 하나의 과학적 사건은 나의 길 위에 중요한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다. 그것은 원자들이 분열한다는 것을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자신의 영혼도 마치 붕괴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문득 가장 두꺼운 벽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불안정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만지는 책상 안에도 수많은 입자들이 운동하고 있고 이런 과학적 사건이 발견되면서 자기가 믿었던 영원함 아니 벽돌 몇만 년을 갈 것 같은 어떠한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보았던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흘러내리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페인팅의 거의 말기이지만 한 번 더 자신의 세계관의 움직임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칸딘스키가 나중에 뭐 음악과 뭐 색, 막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하는 것들도 이런 영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작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이란 무엇인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칸딘스키한테는 아마 이런 사건들이겠죠. 저한테는 이제 그 가스통 바슐라르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글이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 중에 한 문장이 이거예요. 뭐냐면 형식은 완성할 수 있지만 물질은 그렇지 않다. 물질은 제한이 없는 꿈의 스케치라는 거예요. 상상력은 실제 이미지를 조작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를 바꾸기 위해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에 우리가 힘이라는 역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힘을 부여하지 못하면 우리가 시도 쓸 수 없고 그림도 그릴 수 없고 코딩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스통 바슐라르라는 프랑스 철학가의 이 글이 제 작품에는 항상 그리고 제가 어디 강연을 하거나 할 때 이 문장을 항상 좀 집어넣어요. 뭐냐면 우리가 상상을 되게 중요시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것을 이미지를 단지 조작하는 제어하는 능력 이상의 현실을 바꾸려는 우리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예술가가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작업의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작업실에서 매일 들여다보고 실험하고 만들고 하면서 보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상상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이런 물질의 어떤 성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만든다기보다는 요즘은 그를 매트리얼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엔지니어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김치를 만들듯이 얘가 뭐를 조금 집어넣고 하는 아주 단순한 배합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열이 필요하고 어떤 재료를 섞어야 되고 하는 화학 작용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어떤 작업의 주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스마트 매트리얼, 이래서 매트리얼이 이제는 똑똑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팅과 만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게 단지 그냥 우리 너머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실제는 일상에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의학이나 여러 분야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이 더 제 나이 이전이 되기 이전에 제 생각에는 물질, 물감, 미술 재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시대랑 완전 다르게. 그건 당연히 아크릴 물감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틀리듯이, 아크릴 물감은 순수하게 화공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화가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면 카메라 이런 것들이 예술가가 만든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고 만나면서 새로운 예술의 장르가 나오고, 어떤 때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인정하지 않고 예술에서 저게 과연 예술이냐? 그건 너무 뭐 미디어아트를 이렇게 20년을 기관을 운영하신 관장님 같은 경우는 더 잘하실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인터랙티브 아트 막 이런 거를 전시를 하면 일반적인 또 그 예술계에서는 저게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어? 저 도대체 뷰포인트는 뭐야? 저 기술이야? 아니 뭐야? 하지만 지금은 이게 너무 당연하게 하물며 상업 씬에서도 인터랙티브 아트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리스펙트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다시 이야기되는 지점이 되는 게, 지금 이제 또 다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 너무 잘 느끼잖아요. 특히 코비드가 지나고 나서. 그래서 아마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전의 물질이 결국에는 전시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작품 안으로 들어가요. 이런 장치 안에. 그래서 이게 어저께 촬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의 쉔젠이라는 곳에 지금 어제 오프닝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장가라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장가라는 중국 그 미디어 아트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큐레이터 분이 전시한 큰 기획 전시예요. 거기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이 본 그런 그 방울방울 터지고 하는 물질들이 이제 전시장으로 나가서 또 트랜스매터 되는 거예요. 뭐냐면 실험실과 스튜디오에 있던 물질이 문화의 컨텍스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 맥락으로. 그래서 물질은 끝없이 트랜스포밍하고 트랜스매터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막 이제 달려오면서, 그러면 저런 물질을 어디서 만드냐 해서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한 구석에 있는 이제 스튜디오의 그 실험 셋업이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 장비들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간 이곳이 되게 중요하게 믹스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노 물질들을 믹스하는 그런 그 랩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주 예전 비디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모터를 이용해서 물질이 어떤 중력으로 얼마나 천천히 떨어지고, 아까 출렁이는 그 액체가 어떤 점성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미학적으로, 그 과학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적으로 이 작품을 더 예술적으로 제가 작품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뭐 생각들을 하고 하는 그런 실험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스튜디오는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층은 주로 작업을 하고, 2층에 이제 코딩, 뭐 프로그래밍, 뭐 도면, 수많은 이제 그 컴퓨터 작업을 2층에서 하고, 1층에서는
그 주로 그 하드웨어 작업들을 해요. 설치를 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작품을 걸어놓고, 그리고 저는 스튜디오에 네 명의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책이 저한테는 항상 중요한 시기마다 중요한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6권의 책, 원래는 7권인데 한 권이 지금 창고에 있어서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6권의 책을 제가 지금 뽑아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는 이제 독일어 책인데 맨 왼쪽부터 위부터 보면 그 르네오케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미로로의 세상은 미로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는 미술사 책이에요. 그 매너리즘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르네상스 이후에 로코코로 넘어가는 잠깐의 시기에 있었던 매너리즘 시대에 되게 희한한 작가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었고, 수많은 그 세상을 실제로 바라보지 않고 약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매너리즘 그림을 보면 목이 약간 길대던지 뭐 다리를 좀 손가락을 되게 길게 한다든지 하는 약간 그로테스크한 그림들 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변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디포메이션. 왜 디포밍을 했냐면 볼록 거울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베니스에서 볼록 거울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형된 미디어를 말하자면 볼록 거울을 통해서 그 왜곡된 이미지를 화가들이 보고 자기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그 미디어라는 것이 그 우리의 어떤 감각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그게 단지 미디어 아티스트들 뿐이 아니라 일반 아날로그나 전통 회화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낭만주의 아니면 뭐 윌리엄 터너의 그림들 보면 그 당시에 뭐가 나오니 기차, 증기기관차가 나오잖아요. 증기기관차가 나오니까 처음으로 사람이 말보다 빠른 속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그림들이 다 뭐라 그러죠? 약간 흐려요. 왜냐면 그거를 상상하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몸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증기기관의 발명이 단지 우리 문명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술가들한테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속도라는 경험.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르네오케의 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베이슨 책은 워낙 유명한 그 인류학 책이에요. 그 정신과 자연이라는 책. 그 다음에 그 다음 책이 하인츠 폰 페르스터라는 그 사이버네틱스에 되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태초에는 이름이 없었다라는 책이에요. 하늘과 땅에 이름이 우리가 지금은 하늘과 땅이라고 부르지만 태초에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름을 짓게 되고 구별이 생기고, 그 구별이 뭐예요? 0과 1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선형성이 생기고, 왜냐면 글을 쓰니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형, 우리가 역사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비선형의 시계로 돌아오고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컴퓨터가 이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하나의 관찰자가 되고, 단지 계산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컴퓨터가 시리가 막 듣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거를. 그리고 특히 무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금 CCTV나 이런 것들 다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관찰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기계 안에. 망치는 관찰자가 없어요. 옛날 전통적인 툴은. 요즘의 툴은 센서들이 달리면서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 구성주의나 사이버네틱스의 가장 중요한 건 관찰 시스템이 있냐 없냐요. 그래서 센서가 있냐 없냐, 시스템이 갖춰져 있냐. 그래서 갖춰져 있으면 1차 사이버네틱스. 그러면 그 관찰하는 애를 또 관찰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2차 사이버네틱스. 그거는 이제 로봇 공학이나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저는 이런 책들이 저한테 너무나 많은 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비렐름 플루서라는 미디어 철학가의 글이에요. 오늘날 소프트웨어는 어떤 글쓰기냐는 거예요. 코딩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뭐 저는 이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날 코딩이라는 거, 그 당시 오늘날이라는 건 뭐 80년대, 90년대 이야기고, 근데 아직까지 유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약간 인문학 책들이에요. 우연히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딕테 시집이에요. 그 차학경이라는 그 시인의 책이에요. 이 책은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모멘트 중에 하나가 저희 삶에서 제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는 시기예요. 그게 1998년인데 제가 2015년 그러니까 정식은 2016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7년, 18년을 독일에서 살았어요. 그 전에는 저는 기계, 컴퓨터, 음악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영화도 별로 안 좋아. 물론 좋아하긴 했지만 그냥 오직 음악, 뭐 그런 컴퓨터 만지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딱히 그런 인문학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냥 내 전공만 잘하면 된다. 약간 이런.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 가기 전쯤에 독일에 가게 된 계기도 여기 보면 백남준 선생님의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2015년에 우연히 어떤 작가님이 그분이 광주 비엔날레 그러니까 1995년에 광주 비엔날레에 참가하시는데 음악을 만들어 줄 수 있냐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참 운명적이에요. 나는 광주 비엔날레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그게 뭐지?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영상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음악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음악을 만들었죠. 제가 이제 24살 이때요. 그것도 되게 영광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친구한테 왜 부탁을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음악을 만들고 이제 오프닝에 가게 되잖아요. 오프닝 갔는데 사람들이 누가 지나가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게 백남준 선생님이었어요. 아, 백남준 지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백남준 선생님 당연히 알죠. 그 당시 누구나 아는 인물이셨으니까 한국에서는. 근데 그 작가분의 옆방에서 그 백남준 선생님이 큰 설치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존경하진 않지만 너무 중요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계속 어린 나이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보게 되는데 에피소드예요. 그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조금 전에 그분한테 사인을 받았는데 그냥 동그라미를 딱 하나 쳐주신 거예요. 이게 사인 맞냐고 학생 하면서 자기 못 믿겠으니까 가서 하나만 받아봐. 그래서 사인이 똑같으면 자기 가겠다는 거. 안 그러면 자기가 또 가서 받겠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 내가 가서 사인을 받아야 되냐. 근데 아주머니가 계속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고서 이제 종이를 받아갖고 갔어요. 근데 백년 선생님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그 뭐 제자들, 그 다음에 뭐 인턴들, 그 다음에 거기 일하시는 스태프들 해갖고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가고선 그냥 사인해 주세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했더니 백년 선생님이 동그라미 2개를 딱딱 치신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받고 와서 아주머니한테 이거라고 드리고 하고 아주머니는 사인이 맞긴 맞나? 그러고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워낙에 알고는 있었어요. 기인이라는 거는. 그리고 너무 해박하시고. 근데 이 사람은 모두 일상이 그냥 작업이고 삶이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 가서 희한치 않게도 쾰른이라는 곳에 공부를 했는데 쾰른에는 백남준 선생님의 흔적이 되게 많아요. 원래 쾰른에 계셨었고 거기서 해프닝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 그 동네에서 이제 비디오 아트를 처음 하시고 그 부퍼탈이라는 곳에서 그러면서 그 백남 선생님이 아까 한국인으로서 무슨 뭐 저는 한국인이라는 뭐 그 자부심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 만큼 애국자나 어떤 민족에 대해서 오히려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쾰른 매체예술대학이라는 곳에 제가 처음 들어가서
처음으로 오프닝 그 학교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처음 나오는 게 백남준 선생님이 슬라이드예요. 자기네가 왜 매체 예술대학을 만들었는지 그때 처음 뿌듯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문화가 다른 것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서 딕테라는 책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 차학경이라는 작가의 이분은 되게 어린 시기에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주자로서의 어떤 예술을 그 철학으로 아니면 되게 젊은 나이에 작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성성이 뭔지도 몰랐어요. 요즘에 한참 페미니즘이지만 그 당시에 그 후기 그 포스트 식민주의, 여성, 젠더 이런 것들이 이분이 파이오니어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 책을 읽으면 그 눈물이 나요. 너무나 이 사람이 언어에 대해서 자기 모국어, 그 한국어라는 모국어에 대해서 외국에서 어린 나이에 70년대에 그 검은 머리에 이제 갑자기 그 이주를 하게 돼서 그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딕테라는 게 저랑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98년에 제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그 낯설은 곳에서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어색하잖아요. 저는 그 당시 유학을 간 게 이제 제가 작곡을 공부했기 때문에 현대 음악을 계속 하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농담하잖아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와서 그 과연 사물놀이나 이런 판소리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느끼잖아요. 나도 판소리를 못하지만 그 맛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가서 예술을 공부할 때 음악을 할 때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친구들한테. 네가 과연 이 교회 종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궁금하다. 그 내가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종을 치잖아요. 그때 제가 많이 무너졌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교회 종소리는 그냥 진짜 영화에서 보는 교회 종소리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없는 나한테 체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딕테라는 것이 딕테가 그 말하자면 받아쓰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쓰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받아쓰기. 문화는 받아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받아쓰는 거야. 내가 머리를 노랗게 하건 클럽에 가서 춤을 추건 아니면 내가 막 가죽 옷을 입고 펑크처럼 해도 받아쓰기는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근원적인 펑크는 될 수 없어요. 지금 집에 없어야 돼요. 길거리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홍대 클럽에서 펑크 연주하고 엄마 집에 가서 찌개 끓여줘. 이건 펑크가 아니에요. 펑크를 받아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현대음악을 한다는 것이 받아쓰고 있었네. 한국에서 막 학교에서 유명하신 작곡가들 막 공부하면 막 이거 공부하고 이게 멋있구나 막 하고 배우지만 너무 좋아서 배우지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소울이 없는 수액인 거예요. 겉으로 받아쓴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딕테가. 그래서 그 차학경이라는 시인이 결국에 찾고 싶은 거는 내 혀 이전의 언어를 찾고 싶다고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해요. 그 책이. 그러니까 발화되기 이전에 시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 모국어도 모르면서 무슨 미디어 아트고 무슨 현대음악이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을 텐데 제가 실제로 동떨어진 그런 막 환경에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보다 보니까 이런 시가 이렇게 탁 쏟아진다 그러나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뭐 여성성, 젠더,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도 뭐 페미니즘이니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화두잖아요. 근데 저는 페미니즘 이전에 그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소수자로서의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수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들, 그다음에 이런 외국인들, 그런 것들을 이 딕테라는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저의 그 예술관이 되게 많이 넓어졌어요. 그 얘기는 제가 처음 공부를 할 때만 해도 클래식 음악이 아닌 음악은 학교에서 못 하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91년도에 작곡가에서 힙합을 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혼나요. 혼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진짜 말하자면 그런 천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 가서 대학에서 학교를 들어가니까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랬더니 나는 펑크야. 그냥 2년 동안 길거리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미술이 하고 싶어서 왔어. 어떤 분은 나는 아주 중요한 연구소의 그 연구소장이었어. 이게 다 믹스가 돼 있는 거예요. 한국같이 되게 이렇게 비슷한 그룹이 형성이 아니라 거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게 이제 서론인데 어떻게 거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안에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모든 얘기를 다 하지 않아도 그런 경험, 그 다음에 물과 꿈이라는 아까 바슐라르라는 철학가의 책, 물질이 뭔지, 꿈이 뭔지, 형식이라는 게 뭔지, 이거는 물과 꿈은 되게 혁명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칸딘스키가 그 원자의 붕괴라는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현상을 보고 자기가 그림을 못 그릴 정도로 자기가 떨었다는 것처럼, 물과 꿈이라는 책은 그 서양 미술, 우리가 아는 서양 미술의 상식을 많이 뒤집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형식, 완벽한 조형성, 이거를 약간 부정해요. 왜냐? 세상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칸딘스키 얘기랑 되게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장의 연금술사 미리차 엘리아드, 이분은 그 종교학자예요. 아주 중요한 종교학자예요. 그분이 쓴 그 연금술사와 대장장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술사는 금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대장장이는 연금술사한테 뭐라 그러죠? 쇠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금을 만들려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엔지니어와 이론가의 얘기예요. 연금술사는 밖에 못 나가요. 계속 실험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장장이가 쇠를 가져와요. 야, 요새 이런 쇠가 나왔어. 그러면 연금술사가 저번에 네가 준 쇠는 이게 안 돼, 뭐 이게 좋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분이 밖에 나가서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자면 디스트리뷰팅을 하는 거예요. 과학을. 그러니까 연금술사끼리 만날 일이 없어요. 대장장이들이 다니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는 미디어 아트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백남 선생님부터 현재까지 많은 미디어 아트들은 좋은 엔지니어들과 일을 해요. 좋은 프로그래머, 좋은 엔지니어들, 그다음 좋은 어떤 뭐라 그럴까? 뭔가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 리얼리제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작가는 실제는 연금술사처럼 처박혀서 정신이 없어요. 그럼 대장장이들이 소식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스튜디오 그 사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농담이 아니고 저는 이제 1년에 한 10번 정도 전시를 하거든요. 실제 이제 매년 평균적으로. 그럼 희한하게 한 10번 중에 9번은 저희는 거의 해외 전시예요. 그리고 한 번 정도 이제 국내 전시를 해요. 얼마 전에 뭐 울산에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울산을 갈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서울 가는 것보다 저희가 송치에서 서울 나올 일보다 울산 가는 게 횟수가 더 많아져요. 바로 옆에 있어도. 그 정도로 저희가 스튜디오를 못 벗어나요. 그게 좋아서 싫어서건 거기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물질을 계속 관찰해야 되고,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스튜디오에는 저희 한 5명, 적게는 4명, 5명이 거의 매일 모여서 고민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도면 작업을 하고 뭐 새로운 걸 업데이트하고 코딩을 하고 뭐 수도 없는 일들을 작은 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 연금술사도 그래서 좋은 팀들과 같이 좋은 금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 연금술사 책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연금술이라는 게 여러분이 금을 만드는 학문도 아니죠. 금을 만들려 했던 사람들의 시도 그게 나중에 이제 화학이 되지만 근데 그것이 과학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금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연금술사가 왜 연금술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신이 변하고 싶어서 물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출세하겠다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완성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종교에 가까워요. 그래서 종교학자가 쓴 거예요.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의 책이 연금술사 다음 책이 뭐냐면 성과 속이에요. 성스러움과 속세의 세계. 그래서 성스러움은 자신이 변하려던 사람들은 성의 세계로 가요. 홀리한 세계. 그리고 세상을 변하려는 사람은 과학자가 돼요. 그러니까 성과 속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가 되고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론은 그래요. 그리고 실제 서양 그 미술사를 봐도 알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때 시대예요. 갈라져요. 누구는 이제 과학자로 가고 누구는 이런 말하자면 뭐 영혼을 생각한다든지 물질에서 하는 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분기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장정리와 연금술사예요. 그래서 예술가가 그 매일 스튜디오에서 뭐 코딩을 하건 아니면 누가 시를 쓰건 페인팅을 하건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 거예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다른 직업은 뭔지 모르겠지만 예술가는 근데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대장장의 연금술사고 그 다음 그 책이 그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책은 제가 대학교 때 92년 3년에 구할 수가 없어서 제 동생이 다니는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서 재본을 한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구할 수 있지만 그 4번이에요. 이거는 이아니스 셰나키스라는 작곡가의 책이에요. 그 포멀라이즈드 뮤직, 뭐 형성된 음악, 그러니까 음악인데 형성되었다. 컴포즈드 된 게 아니라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여러분이 그 형식화된 뭐 그런 음악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너레이티브 음악이에요. 제너레이트된 숫자로 형성된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으로 형성된 음악.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60년대 70년대예요. 지금 말하자면 거의 50년 전.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도 지나고 3, 40년이 지나면 나비가 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놀랄 수 있어요. 아니 그 당시 이미 그런 거를 생각했었나? 근데 실제로 제가 여기 마지막 이 건물에 방문한 것이 몇 년 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전시를 하셨었잖아요. 그때였어요. 지금은 난리잖아요. 그때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제 인공지능보다 이세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형적으로 지금 모든 분야에서 난리가 났죠. 인공지능. 근데 그 당시에 인공지능으로 이미 예술 활동으로 하는 작가들의 작업이 여기서 전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뭐 관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어떤 아니면 여기서 그
표방하는 이 행사의 뜻이 약간 예언자적인 거 아니면 돌아보는 거, 스펙 그 의미에서 이 이아니 시아나키스도 하나의 예언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그 딥 타임 오브 미디어라는 그 매체의 깊은 시간이라는 책이에요. 미디어 아트에서 아주 꼭 중요한 저는 도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번역본이 안 나왔을 거예요. 실제는 제가 이 지그프리드 질린스키라는 그 교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 책을 진짜 번역하고 싶었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지금은 솔직히 번역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전자도서를 여러분들이 번역해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돼야 돼요. 왜 깊은 시간에 미디어라는 걸 이야기할까? 그리고 이 지금 뒤에 서 계시는 분이세요. 지그프리드 칠린스키.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제가 한 4, 5년 전에 런던에서 개인전 할 때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작품을 같이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인데 딥타임이라는 거 딥타임이라는 게 뭘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딥타임이라는 말이 고고학에서 쓰는 얘기예요. 고고학에서 지질학이나 뭐냐면 갑자기 지진이 났거나 절벽이 생겨서 옆면을 보게 된 거야, 땅에. 그러니까 이 시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스트라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층들이 그리고 중생대, 고생대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이 깊이를 갖게 되는다 해서 그걸 이제 지질학자들이 딥타임이라고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딥타임이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 미디어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아는 미디어가 단지 TV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진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지진이 난 것처럼 누군가가 미디어의 역사를 팍 뒤집으면 온갖 것들이 다 나와요. 그것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비전을 가졌던 중세의 어떤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뭐 드론 같은 거, 헬리콥터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딥타임에 잠겨져 있는데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세계에. 왜냐하면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얘기를 해도 단지 아이폰만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갤럭시만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막 개발하고 있는 수많은 폰들이 있었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폰들도 있어요. 그 중에 뭐 우스갯소리로 뭐 물도 마실 수 있게 뭐 물을 넣는다든지 뭐 온갖 뭐 기능이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기종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거였어요. FM 라디오가 내장된 거.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 사라진 미디어들이 있어.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딥타임. 그러니까 지진이 났듯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로버트가 지금은 뭐 쿡하니 뭐니 너무나 보스턴 다이나믹스니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제 로봇의 역사를 보면 상상도 못하게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눈을 깜빡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들을 하고 관절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의 딥타임 오브 미디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예술 작품에 있어서 아까 뭐 광주 비엔날레 너무나 중요한 순간들 이런 책들 그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딥타임 오브 미디어는 이런 책이 있나요? 샘플러요. 이게 1600년대에 어떤 수도사가 교회에는 성당에는 그 곡들을 매번 연주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샘플링 할 수 있는 악보들을 말하자면 시퀀서 같은 개념의 뮤직 시퀀서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고민하지 않고 시퀀서를 컴비네이션해서 배합해서 매번 다른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가 바로 딥타임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몇 명이 알겠어요 전 세계.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지금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되고 딥타임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 안에 이미 샘플링을 기계를 만든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이런 시계를 고안한 사람들도 있어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가니까 물 위에 띄워놓으면 해바라기 시계를 만들겠다. 이거 너무 황당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인스톨레이션 같잖아요. 조형예술. 근데 이분이 이걸 하기 위해서 20년을 연구를 해서 실패를 해요. 해바라기 안 떠가지고. 해바라기 자꾸 넘어져서 3일 있다 넘어지고 이틀 있다 넘어지고 막 물에 떠서 죽고 해가지고 결국에 못 만들어요. 하지만 이분의 기록, 20년의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분이 띄우기 위해서 자석을 연구해요. 그게 1600 몇 년이에요. 그런 연구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 미디어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하고 싶은데. 우리 미디어 작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할 거예요. 왜 밤을 새겠어요? 왜 밤을 새겠어요? 아까도 우리 와서 젠더 가지고 막 고민하거든요. 너무나 뻔한 건데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하니까 몇 달 전에 산 노트북이 얘랑 안 맞는 거예요. 프로젝터랑.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라는 거는 단지 우리가 코딩 잘하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디어의 역사도 좀 알아야 돼요. 미디어 역사가 백남주 선생님 아니면 영화가 나온 이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한참 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마 1600년, 1500년대. 그래서 제가 말한 아까 말한 이 책, 르네 호케, 또 그 미러로의 세상의 책에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현대 미술이라는 거가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뭐냐면 그 맥락이 컨템퍼러리 아트라는 게 우리 동시대 예술이라는 걸 알겠는데 동시대에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꺼내야 돼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직진하고 아니면 무조건 트렌드만 쫓고 무조건 기술의 어떤 효용성에 우리가 몰입이 되면 실제로는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게 뭐를 잊어버리냐면 아까 말한 대장장이 연금술사처럼 내가 변하려 했던 그 꿈을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연금술사가 다 없어져요. 다 대장장이만 되거나 누군가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 누가 소치냐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누군가는 스튜디오에서 연구하고 도면을 그려야 되고 해야 돼요. 그거를 미디어 아트는 그런 역사고 그 다음에 현대 미술도 마찬가지죠. 많은 페인터들이 형식, 새로운 그림의 형식을 하기 위해서 단지 그림만 열심히 그리겠어요? 기발한 붓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새로운 자신의 물감을 배합하려고 아니면 뭐 아니슈카포, 뭐 판타블랙이라는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물질을 자기가 그냥 트레이드 마크로 사버리잖아요. 이건 내 색이다. 아무도 쓰지 마라. 이브 클라인 블루. 이건 나의 블루다. 이게 단지 미디어 아티스트들만의 그런 생각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꺼낸 거예요. 그게 단지 서양에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윤두사라는 화가 혹시 아시나요? 이 그림은 누구나 아시겠죠? 그 영화에서 초상이라는 영화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그림 볼 때마다 진짜 매력 있잖아요. 뭐가 매력 있냐면 이 수염이 참 매력이 있어. 정말로. 그 이분의 인상 자화상이지만 이게 그 동양화는 붓으로 그리잖아요. 펜이 없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0년대에 그 펜으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그 머리카락, 물결. 근데 그 동아시아에서 붓으로 이거를 그렸다는 거는 그 당시에 누가 봤으면 까무라쳤을 거예요. 서양에서 봤으면. 도대체 저런 펜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니면 저런 붓이 도대체 존재할까? 근데 그 윤두서라는 분이 그림을 워낙 잘 그리시는 분이었지만 자신의 그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붓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붓쟁이를 찾는 거죠. 그 세미라를 그리기 위해서 중국의 당대에 가장 좋다는 붓들, 그 붓이라는 게 뭐 말꼬리 무슨 꼬리 무슨 꼬리의 털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탄성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자기의 수염을 그리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 붓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내가 직접 만들겠다 해서 몇 년 동안 윤도서라는 화가가 아마 자신의 있는 그 하인이겠죠, 당시에. 그런 마을 사람들과 하인이랑 같이 붓을 만들어요. 그게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얘기는 어, 이분이 그 붓을 어떻게 만드냐면, 결론은 쥐가 있잖아요. 쥐의 수염. 쥐의 수염이 되게 탱글탱글할 거 아니에요. 그 쥐의 수염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쥐가 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잡식을 안 한 곡식만 먹은 쥐를 수염을 하면 되게 얘가 탱글탱글하지 않을까 해서. 근데 쥐를 키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쥐를 구하냐면 배에서 잡은 쥐예요. 배는 잡식을 안 해요. 쌀 몇 개 가져가서 배에서 생활하고 들어오고 하니까, 배에서는 대부분 보리 아니면 당시에 쌀 뭐 이런 거 실어서 그걸 중국에 보내고 할 때 그 배들에 몰래 따라온 쥐들이 먹은 그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쥐의 수염을, 그 쥐를 잡아서 수염으로 붓을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이 위대한 이 그림, 지금 한국 그 한국화에서도 너무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매체, 그 미디어, 우리가 다시 돌아본다고 했었을 때는 이런 정신도 어떻게 보면 같이 돌아봐야 돼요. 단지 우리가 새로운 그 혁명적인 그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전자적인 매체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을 한 자신의 툴을 의심하고, 내 망치는 생각하지 않을까, 왜 망치가 이럴까, 이런 거를 고민하거든요. 실제 툴을 많이 다루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딥타임, 아니면 그 매체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이 저라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제 이제 작품들이랑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시간 생각하지 마세요. 예, 거기에 대략 맞춰서 제가 잘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좋아요. 항상 뭐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걸 즐겨하지만, 지금도 그래서 뭐 저희 스튜디오에서 지금 그 김영호 선생님 같이 나왔는데, 오늘 뭐 저희는 쉴 때마다 테크놀로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영호 씨가 이제 컴퓨터다 이쪽으로 뭐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업데이트를 저는 영호 씨를 통해서 많이 하고, 스스로는 저는 이런 그림들이 되게 좋아요. 뭐냐면 그 시베리아의 여성 그 무당의 무덤이에요. 그 무덤이 그 분이 제사를 많이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술록에 뿔로 장식한 그 여성 무덤의 장식이에요. 근데 저는 그 인류학을 그렇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왜 인류학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냐면, 이런 시베리아 샤만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의 옷이 있잖아요. 다 상징들이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얘기였어요. 저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들이, 야, 뭐 이 고름에는 이 옷에 이거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이게 왜 과자가 이 색깔이니 뭐니, 그러면 진짜 막 귀 막고 그랬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 막 이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견문이 좀 넓어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고, 뭐 보는 만큼 안다고. 예전에 몰랐던 이런 상징들, 그리고 이 무당이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이거 너무 남겼는데, 그 무당이 그 제사를 지내거나
당시에 어떤 자연과 만나는 지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실제는 그분들이 첨예한 당시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왜냐 불을 다루고 연기, 음악, 악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학자예요. 그리고 때로는 최면에 걸기도 하고 때로는 약을 만들어서 치유를 해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해서 좋은 말들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신학자 같은 아니면 종교학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연금술사랑은 다르지만 그런 어떤 장식이나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드는 능력이 되게 탁월해요. 그래서 이 무덤을 봐도 너무나 요새 현대 미술 그 전시장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작품 같은 무덤의 양식이나 아니면 이런 옷의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실제 작품에 영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그 슬록벌 같은 것들이 제 작품 중에 어떤 한 그 파트인데 그런 기술이나 이런 기계들을 연결할 때 어떤 형태로 연결해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술 작품이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지만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가장 영감을 받는 것은 오늘날 뭐 아이폰이 컴퓨터를 어떻게 디자인하냐 보다는 저는 옛날에 테크놀로지의 그러니까 전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계를 디자인하나에 더 관심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에피소드 쪽으로 가면 저는 제가 소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작곡을 했어요. 그 91년에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가 너무너무 음악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 모든 청소년기를 그냥 음악과 함께 보냈어요. 그냥 음악밖에 없었어요. 그거에 무슨 음악이건 간에 너무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눈을 감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오직 그래서 저는 만화책을 본 적도 없고 영화를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음악에 충실하고 싶었어요.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작곡을 하고 싶었는데 그 작곡이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90년대에 이제 작곡 공부를 한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힘들게 이제 작곡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에는 작곡은 작곡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뭐 피아노를 치고 뭐 현악 사중주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쓰고 그런 작곡가가 돼야지 하고 갔는데 갑자기 도서관에 가니까 이런 작곡가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아니스 쉐라키스 약간 예언자라고 아까 말한 사람 현대 음악을 하는데 막 수학으로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컴퓨터로 1950년대 60년대에 무슨 IBM 무슨 컴퓨터가 당시에 공학자도 만들기 힘든 컴퓨터를 코딩을 해서 때로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오케스트라 곡으로 연주를 하는 그런 작곡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문이 완전 세상 문이 딱 열려버렸어요. 뭐냐면 내가 작곡을 한 거는 너무 기쁜데 내가 과연 이런 바이올린 곡 아니면 현악사중주 아니면 비올라 피아노 이런 음악들을 만들면서 얼마나 그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분들 딥타임이죠. 그 도서관에서 저는 딥타임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도서관에 포멀라이즈드 뮤직이라는 책이 있다 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악보가 아니라 건축물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 건축에 맞는 곡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르크부르지엔가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축가와 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너레이티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셰나키스 포멀라이즈드 뮤직이라는 책을 보면 10줄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추정 통계학, 분포도, 확률,
확률로 음악을 하니까 이분은 자신의 직관으로 곡을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확률로 만든 알고리즘으로 곡을 쓰세요. 지금 말하는 알고리즘 컴포지션, 제너레이티브 컴포지션이에요. 이런 거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학교에서 막 대입법이라고 아시죠? 카운터 포인트 막 이렇게 도레미파솔 그러면 솔라 뭐 도시라솔 파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 내가 새로운 그 돌파구가 있구나. 뭐 백남주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지? 이런 분이 또 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일리노이드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그거는 저한테는 되게 기쁨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자기 생각을 가리킨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이분을 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한번 예술의 전당에서 초대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아마 그 당시에 2000 돌아가시기 바로 몇 해 전인데 이분이 그때 막 너무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분의 책이 저한테는 거의 성경책처럼 그 지금도 저는 책꽂이 항상 돌아다녀요. 저희 그 작업실에 뭐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는데 솔직히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이분은 예언자예요. 너무나 한 몇 세대를 앞선 음악을 하셨어요. 근데 상상도 못해요. 뭐냐면 단지 음악만 하신 게 아니라 건축, 그 다음에 이런 악기를 제작하고 상상도 못하는 세계의 일들을 다 정리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요새 뭐 글리치 뭐 음악 중에 아니면 많은 테크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다 쉐나키스 기법이에요. 이분들이 단지 현대 음악에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뮤직비디오, 글리치한 것들, 뭐 슬릿스캔 이런 모든 영상에서 테크닉들이 다 이 프레임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저께 스튜디오에서도 뭐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영어치랑 3일을 밤을 샜어요. 프레임 계산하는 거. 다 이 사람의 언저리를 못 벗어나요. 계산 방식이. 그게 바로 셰나키스예요. 근데 아무도 이분을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앞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정말 지금도 많은 음악학 하시는 분들이 연결을 하시고 실제 현대 음악, 전위 음악 뭐 아니면은 얼마 전에 타계하신 뭐 사카모토 류이지 사카모토는 이분의 피아노를 아예 외워서 치실 정도로 좋아요. 왜냐? 이 사람의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중요해요, 이분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하듯이 아마 400년 후 뭐 아니면 정말 400년까지도 아니겠죠. 30년 후 시대가 더 빨리 가니까 많은 분들이 쉐나키스의 음악을 들으면서 기절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석기 시대 때 컴퓨터가 없을 때 석기 시대 때 말하자면 뭐를 생각했었을까? 하여튼간 돌로 바퀴를 만들고 있나?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언자적인 거. 이게 그래서 리스펙트라고 이 오늘 그 행사에 스펙트 바라봤다는 게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스펙트도 있지만 스펙트레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관장님이랑 편집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그 스펙트레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메일링 리스트가 있었어요. 유령들의 포스트예요.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서로 소식을 전하는 아주 비밀 채널 같은 거예요. 카톡 채널. 근데 그게 그 당시엔 채널이 없으니까 스펙트레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책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노하는 것들, 미디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거나 그 미디어가 남용되거나 그 다음에 해킹,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킹해야 되나. 그래서 뭐 여러분 여기서도 많은 앨리스온이 아니라 나비에서도 해카톤,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장난감부터
핸드폰까지 일상의 이런 전자 툴들을 어떤 새로운 예술적 도구를 변환시킬까? 뭐 아니면 그 악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서킷 밴딩, 음악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서킷 밴딩의 그 원조는 당연히 백남준 선생님이에요. 그 TV를 뜯으셨잖아요. TV를 뜯어서 거기 자석을 올려놓으시고 신디사이저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지는 테크놀로지가 단지 내가 만진다고 뭐 신경회로망을 만진다 내가 딥러닝을 해서 지금 뭐 코딩을 한다 이거에 너무 우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딥타임 한 사람들이 이미 다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이론도 그렇고 모든 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연금술 대장장이들의 역사예요. 우리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인공지능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제가 좋아하는 아까 그 질렌스키 교수님을 작년에 제가 이제 베니스에서 그분과 행사를 했었는데 인공지능 얘기가 요새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외지능도 중요하다. 그건 너무나 잘 아시죠. 외지능. 인공지능은 내 안에 있는 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는 인텔리전트는 내 안에 있지만 익스텔리전트도 있는 거예요. 외지능. 말하자면 스마트폰. 내 안에 있는 지능은 아니지만 나는 그거를 내 지능처럼 사용해요. 그래서 외지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게 두 개를 다 아셔야 돼요. 나의 지능도 중요하지만 어떤 외지능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단지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도 지능이에요. 나랑 연결되는 순간. 그리고 바람. 그래서 제가 오늘 첫 화두가 이렇게 좋은 날, 빛. 이게 다 지능이에요. 나랑 연결되는 순간. 그래서 인디아는 바람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하잖아요. 지능이에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거를 단지 오늘날의 무엇으로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떨면 안 돼. 이미 인공지능 챗 이런 GPT 얘기 무슨 뭐라 그러죠? 요새 너무 많이 나오는 미드저니니 막 이런 것들을 뭐 나비에서 전시했을 때 그 블레이드 러너의 그 영상을 본 인공지능이 자기가 회상하는 블레이드 러너를 친 작품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랍게 봤거든요. 저도 몰랐던 작업이에요. 그 작업이 어저께 한 전시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하는 기관들이 있고 학문화되고 이미 작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연결하는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오늘날 제가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런 거가 아니라 제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세대에서는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인텔리할 걸로 만족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외지능에 여러분이 많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라는 거는 노하우, 어떻게 할 줄 아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능인이거든요. 지금은 노웨어예요. 어디에 가야지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 웹사이트, 어디 앱스, 어떤 앱스, 누구를 만나야지, 아니면 무슨 책을 읽어야지, 아니면 어떤 페인팅을 봐야지 하는 노웨어예요. 어디를 가야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을 너무 안에 집어넣을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익스텔리전트와 인텔리전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얼마 전 얘기예요. 막 7080 막 이런 게 막 사전을 막 씹어 먹어야 됐어요. A, B, C, D 외워야 되니까. A부터 뭐 단어장 외우면 어떤 진짜 막 사람은 진짜 사전을 먹었어요. 씹어서. 나 다 외웠다고. 그런 시대였어요. 진짜 그 정도로 체화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너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체화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외화시키는 거. 그래서 인텔리전스와 익스텔리전스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인텔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단지 상용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문화에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크리틱적 관점. 과연 이게 우리에게 단지 좋은 것만 있을까? 어떤 나쁜 것들을 우리를 조작하지 않을까? 이것이 하는 그런 비판적 시선이 없이는 인텔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항상 여러분이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제가 했던 음악 활동 잠깐 조금 가져왔어요. 이게 한 20분 정도 되는 이제 공연인데, 그 공연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고, 실제는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제가 만든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그 자기장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바닷물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런 그 화음이랑 낮은 소리들이, 그 바닷물이 소금물이 그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전자들이 막 다니는 소리들을 악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저는 원래 이제 작곡을 했지만 이런 실험 음악에 너무 관심이 많고, 실제 이런 음악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되게 예전 얘기예요, 저는. 근데 너무 이제 전시가 점점 커지고 오히려 스튜디오 밖을 못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활동을 많이 못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음악 활동을, 독일에서는 앨범도 나오고 꽤 했었는데 한 2002년, 3년부터는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누가 나를 이제 초대를 하거나, 친구가, 아니면 제 개인전에서 제가 밤을 안 샜을 때, 진짜로 조금 괜찮을 때, 전시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때는 약간 이제 풀어지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단지 이 모든 게 시각 경험이 아니라 이런 소금물이 나는 소리, 이런 기계가 내는 소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퍼포먼스 또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그래서 피아노를 쳤어요. 그 베니스에서 제 전시장이에요. 진짜 한 20년 만에 피아노를 친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그 베니스 작년 이제 한국관, 베니스 비엔날레 이제 한국관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저는 음악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뭐 아까 차학경 시인이 혀 이전에 뭐 언어를 찾는다 막 이런 되게 진짜 절실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항상 모국어가 저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으로 항상 저를 좀 힐링하고, 그 음악이라는 게 단지 이런 피아노를 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소리들, 뭐 고양이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을 항상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그 듣는 거에 대한 거를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게 미식가가 있듯이 저는 좀 듣는 거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어떤 데 이제 스튜디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면 좀 막 누가 의자를 끌고 앉거나 이러면 너무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분들 그러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근데 귀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 듣는다는 것에. 그래서 잠깐 이제 여러 가지들 보이면서 이게 제가 만든 첫 번째 제가 대학 졸업 작품이에요, 독일에서. 그래서 아까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쓴 거예요, 글씨로. 그래서 이게 무슨 글씨냐면 제가 저를 사진을 찍어서 99년인가 그럴 거예요. 2000년인가? 그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으로 제가 구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거를 워드 프로세서를 열면 이만큼의 이제 코드들이 나와. 아스키 코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스키 코드. 그 코드를 손으로 받아 적었어요. 큰 종이에. 그게 100만 자거든요. 100만 자를 썼다는 거는 한 4개월을 하루에 12시간씩 누워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고행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걸 왜 했냐면 저는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지나가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 백남준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빨간색이 항상 그 화두를 던지잖아요. 빨간색이 그 맛있기만 해, 이쁘기도 해. 막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빨간색을 너무 색으로만 보지 마라. 미각과 연결시켜라. 아니면 뭐랑 연결시켜라. 이런 뭐 위험한 경고, 뭐 우리가 빨간색, 빨간불 들어오고 그런 것처럼 저는 그 당시에 코딩을 진짜 열심히 하고 살았을 때요. 막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고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아까 말한 제가 어떤 그 이주자로서 그 동떨어져 있고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안 하니까 언어도 이제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문제니까 백남준 선생님 그런 화두처럼 1메가바이트는 손으로 쓰면 얼마나 클까. 그냥 그 개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념 예술이죠. 컨셉츄얼 아트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1메가바이트는 얼마나 무거울까. 근데 너무 가벼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테라를 엄청 모아도 1g이 되려면 도대체 바이트를 몇 개를 모아야 되겠어. 그건 불가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써보자. 1메가바이트의 내 얼굴을 종이에 한번 써보자. 나도 중세시대의 성경을 막 이렇게 필사하잖아요. 배포해야 되니까 인쇄 기술이 나오기 전에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트랜스스크라이브 필사하다. 아까 받아쓰기 이런 손으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써보자. 스님도 아니고 뭐 내가 뭐 기독교의 그런 필사자들도 아니지만 글을 한번 쓰자. 그러면서 아까 말한 비렐름 플루서의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가 문제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쓰고 나서 진짜 몸이 아스라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그 당시 유학생이니까 방이 되게 조그매요. 종이가 방만 했어요. 그래갖고 이불을 갤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이불을 치우고 얇은 이불에 들어넣어서 쓰다가 자고 쓰다 자고 해서 가끔 이제 밖에 나가고 해서 한 4개월을 써서 완성한 거예요. 완성한 거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미디어를 완전 좀 다시 보게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몸으로 아니면 만지면서 알고 있는 그런 아날로그도. 그러면서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첫 작품이고 졸업 작품이면 그렇다면 1메가바이트를 어떻게 무게로 못 단다면 저장을 해보자. 소리로. 그래서 소리로 저장기를 만든 거예요. 이게 1메가바이트까지는 안 되고 아주 작은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지금 USB 스틱 같은 거요. 근데 이거 진짜 글씨 몇 자 저장 못 해요. 한 30자? 그리고 저장하고 소리로 이 안에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럼 그 소리가 녹음되고 변하고 하면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상해요. 그래서 글씨가 변해 있어요. 왜냐하면 신호가 처음엔 400Hz로 왔는데 401, 402 엔트로피가 오면서
변해서 나중엔 내 문장이 사라져요. 그게 2004년 아마 졸업 작품일 거예요. 저 대학 졸업 작품이고, 그리고 실제 운이 되게 좋은 게 이게 그 아레스 일렉트로니카의 그 상도 받았어요. 이 작품이 그 졸업 작품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본전시에 전시한 게 아마 이 작품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이제 작가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실제는 밖에 나가서 미디어 아트에 대한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왜냐면 미디어 아트를 얘기를 하면 자꾸 너무 사람들이 그 각인된 미디어 아트를 너무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미디어 아트들 있잖아요. 요즘에 항상 트렌디한 미디어 아트. 그래서 제가 미디어 아트를 얘기를 자꾸 꺼내기 시작하면 이게 자꾸 흐려지니까 그냥 저는 설치 미술가입니다, 예술가입니다 하는 게 그냥, 그래서 요새는 설치도 빼고 그냥 예술가입니다 이러면서 다니는데, 실제 저는 이런 작업들을 진짜 많이 했었고 정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코딩을 해야 되고 OS를 해야 되고 기본 OS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소리를 분석해야 되고 그럼 스펙트럼 분석하려면 그 당시에 제가 진짜 무슨 뭐 몇 천만 원짜리 기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그거를 코딩해야 되니까. 그런 툴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C사운드라는 툴을 사용해서 스펙트럼 분석하고 뭐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진짜 말하자면 삽질, 코드 정말 전문가였어. 정말 전문가래 가지고 진짜 이력이 날 정도로 이런 일들을 좋아하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물질을 만들면 이런 일들을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물질을 만들면 더 많아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즐거움이 또 있고, 당연히 코딩도 너무 많은 즐거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막 기계들을 만들어서 분해를 하고 설치를 하고, 이런 상상도 못했던, 아까는 조그만 방에서 종이를 깔고 누워서 제 얼굴에 데이터를 썼던 사람이 이제는 우주에서 오던 그런 신호를 검출하는 막 검출기를 만들고, 그래서 그 검출기를 만들어서 그게 다른 작품들에 그 영향을 주게 한다거나, 이렇게 새로운 물질 실험을, 색이 변하는 물질,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서 이거를 키네틱 장치로 실현화시키고, 나의 손모습을 이러려면 메카닉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 아마추어 수준을 좀 벗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의 전시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버전이 뭐 한 몇십 개가 나와요. 이거를 움직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름답게 해야 되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프로토타입 개념에서 너무 쉬워요.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은 뭐 3D 프린터 뽑고 쇠로 꽉 꽂아서 막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고 투명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재료를 점점 연약한 재료를 써야 돼요. 그런 유리 같은 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깨지잖아요. 찢어지고.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재료들을 만지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 때문에 뭐 찢어지니까 자꾸 다시 만들고 하는 고민들, 그다음에 이런 메카닉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아무도 이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자본도 없고, 그거에 그게 우리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니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까 그런 만든 것들을 또 하나의 셀에 집어넣고,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셀이 되는 거야. 그런 아까 말한 매듭의 큰 하나의 부분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매듭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거는 영상이 좀 길어서 제가 좀 넘길게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고, 이게 작년 이제 이맘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맘때가 될 때마다 제가 베니스 생각이 나요. 작년 베니스 한 달 반을 여기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 여기서 바다가 보여요. 이 작품과 같이. 그래서 그 풍경, 밤새고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막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 스튜디오에 너무나 큰 업데이트를 하게 됐고, 스튜디오에
그래서 이런 작품을 저희가 또 스스로가 대장장이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 전시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술이지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작품에 보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기쁨은 뭐냐면 이게 비엔날레라는 것은 그 미디어 아트를 또 아우르는 컨템퍼러리한 맥락에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런 작품을 보여주니까 전혀 이런 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뻔히 아는 작업들도 처음 보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바다 쪽에서 이제 바라보면 이렇게 전시장에 작품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했었고, 실제 제가 움직이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빛이 나오고 가까이의 것들이 움직이면서 색이 변하고 또 소리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도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진짜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이 매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매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실험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매듭을 이따 관심 있으면 보시라고 매듭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매듭을 3D 프린터로 이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베니스에 걸려 있는 거는 이거죠. 예.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학으로 이런 애들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직관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2번은 꼴 수 있지만 4번, 5번 꼬면 우리의 머리가 이거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호 씨랑 오는 길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챗GPT가 있으니까 매듭을 복잡하게 꽈줘 그러면 뭐 만들 수도 있겠죠. 한 1년 뒤에. 근데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그러면 좋은 매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많은 그 매듭에 관련된 역사, 수학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봐야 되고 실제 그 코딩을 하는 개발자들이 써놓은 많은 개발 엔진들 그런 것들 리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이 작품 뒤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 큰 메스의 덩어리들이 있겠다 하겠지만 엄청난 소프트웨어 작업을 많이 해요. 진짜 진짜 많이 해요. 저희들끼리 막 나중에 책상을 치고 싸우고 뭐 정말로 막 이제 너무 지치니까 그리고 이 차원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만드는 것 나중에 이제 3D 프린터로 뽑는 것도 기쁘지만 이거를 이 매듭을 다 풀면 40m가 넘거든요. 이거를 만들면 시간도 얼마나 이게 재밌겠어요. 고되지만 솔직히 재밌는 거가 먼저가 아니고 고된 게 첫 번째죠. 그런 그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내가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뭐 돈을 번다. 그랬으면 솔직히 제가 다른 데 취직했겠죠. 더 이 정도 기술이면 솔직히 먹고는 살았겠죠. 어디 가서. 근데 저는 약간 제가 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변한다는 거는 이기적으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남을 변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을 갖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음악이라는 거, 셰나키스를 저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의 음악이 저를 막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게 음식이건, 그게 뭐 사람이건, 뭐건 나를 약간 미치게 그 사람이건 아니면 그 뭐 선이건 페인팅이건 빠져들게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옷도 뭐 산에 가려면 최소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뭐 미끄러지지 않은 신발 신는 것처럼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의 연속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거의 일주일을 거의 10시간, 12시간 잤나 막 이러면서 오늘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도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래서 원래 뒤에는 뭐 여기 있구나. 학문적인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르려고 오늘 뭐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되게 이론적인 것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실험하는 것들, 이런 샘플들, 제가 자석을 가지고 드로잉을 하는 것들 이제 쭉쭉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의 오늘 얼굴들을 보고 제가 오늘 날씨를 보면서 아, 정말 리스펙트 한 예전의 것들을 좀 보자. 그래서 원래는 뭐 이론 얘기들도 많이 있고 제 처음 한국 스튜디오, 예, 바로 여기서 가까워요. 을지로에 있었어요. 그런 스튜디오 얘기들, 이런 실험하는 것들, 이런 새로운 나노 물질들 만들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스튜디오에서 만든 물질이에요. 나노 물질들. 그래서 이게 2015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저의 첫 한국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이에요. 참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그 전엔 저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첫 전시가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들이, 생각나는 개념들이 뭐 예술도 있고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스페큘레이션, 스펙트레 이런 것들이 있고 논휴먼, 나를 중심으로 뭐예요? 이게 인텔리젠트예요. 이러면 인텔리젠트해져요. 근데 시대는 익스텔리젠트예요. 이렇게 연결하지 않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 시대에는 여러분이 이 정도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공해요. 근데 정말 세상을 변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건 간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공학자건 예술가건 이론가건 그냥 시장에서 만나는 두부를 만드는 아줌마도 리스펙트 해야 돼요. 오늘 같은 주제로. 왜냐하면 그분들은 끝없이 물질을 만들고 계속 두부를 만들고 맛을 만들고 그분들은 다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matter of fact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matter of concern. 옛날에는 관계가 없어도 됐어요.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릴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팩트 위주였지만 지금 프로세스 위주예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엔 스테이블했지만 지금 언스테이블해요. 그래서 하물며 예전에는 솔리다리티를 얘기하지만 지금은 위키다리티를 얘기해요. 액체처럼 뭉치자 우리가. 예전에는 군인처럼 솔리다리티가 되게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를 바라보고 지금도 어떤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스테이블을 해야 될 때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시대는 되게 흔들흔들하면서 가야 돼요. 언스테이블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본질은 뭐 수어스텐스, 서스텐스, substance, existence. 이거 바실라르의 철학. 그 다음에 지금 현대미술의 세 가지 턴. 뭐냐? 요즘 젊은 작가들은 뭐를 중심으로 하냐면 포커스를 하는데 어디 포커스 하냐 하면 마지막 최종 작품이 아니라 그 만들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퍼포머티브하다고 그래요. 수행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행적 턴이에요. 그 다음에 어펙티브, 뭐냐면 몸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요새 현대 예술가들은. 예전에는 몸을 그렇게 중요시 안 했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몸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트리얼 턴. 요즘엔 또 뭐를 중요시하냐? 물질.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요. 새로운 물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리스 판더 트윈이라는 이론가의 현대 컨템포러리 아트의 가장 새로운 턴들이에요. 예전에는 링기스틱 턴이었어요. 언어적 턴이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다 언어예요. 언어 기반이에요. 개념적이고. 근데 지금의 턴은 물질적이고 몸적이고 수행적이에요. 그 턴은 체험적이고. 그 다음에 바실라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화학을 철학의 과정까지를 넘어간 메타피직이 아니라 메타케미스트리.
그다음에 제 예전에 작업실 보면 온통 이런 것들, 이런 실험들, 뭐 이런 물질들, 이게 타작마장에서 한번 초대해서 있었을 때 이 물질들 이제 오늘 우연히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 개인전 모습들, 그다음에 하인츠 폰 페리스터라는 그 사이버네틱스 그분이 말하는 가로가 없으면 더하기가 똑같은 걸 더해도 항상 작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더하기 2AB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인텔리전스, 익스텔리전스가 가로가 안 쳐지면 그냥 스마트폰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 똑같아요. 가로가 쳐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효용이 생기면서 EAB가 생겨요. 그러니까 잘 다루고 잘 뭉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뭐 복잡성에 대한 얘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깡통 위에 메트로놈이 있잖아요. 이 세 개가 막 불완전한데 막 딱딱딱딱 하다 보면 점점 좀 있다 보면 둘이 속도를 맞춰요. 싱크로니제이션을 해요. 이제 보세요. 그죠? 이거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밑에 깡통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제가 만드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우리의 단서. 저게 그냥 책상에 있었으면 싱크로를 맞추겠어요? 바로 밑에 깡통이 미끌미끌한 애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불안정성이 이렇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안주하고 나는 완벽하게 될 거야라는 사람들일수록 변화하지 못하고 싱크하지 못해요. 계속 그 불안함을 즐겨야 돼요. 이렇게 깡통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누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복잡성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컴플렉스해지나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아시지만 친구랑도 항상 이런 친구들과 잘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하면서 막 문신을 새기고 옛날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친구들이란 이런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 뭐 쉽게 밀당 요새.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그 작업이나 생각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꺼낸 거고,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 예전 독일에 있을 때 이런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저희 전시를 통해서. 뭐냐면 위에 있는 거는 태양의 표면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2012년부터 하는 작품의 모습이에요. 실제 물질의 모습. 근데 태양을 연구하시는 과학자가 제 작품을 보고 저를 아까 그 연구소에 초대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그 과학자들을 만나고 처음으로 과학의 실험들을 보게 되고, 이거는 제가 하는 실험, 이거는 과학자들의 실험.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과 뭐 심포지움도 하고 되게 예전의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과학 철학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유럽 입자물리소 이런 곳에서 초대돼서 뭐 상을 받기도 하고, 실제 거기서 과학자들과 파트너가 돼서 이런 작업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곳에도 뭐 가게 되고요. 제가 예술을 안 했으면 이런 데 초대가 됐을까요? 과학자로는 아마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고 이분들 실험을 견학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스케치하고, 과학 실험실은 더 심해요. 예. 그래서 이런 과학 실험실들을 만나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 강의는 이걸로 이제 마감하겠습니다.